네, 어서오세요. 이름의 탄생의 이탄입니다. 처음에 네임택이라는 별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름의 탄생 줄여 부르니까 약간 드라마, 캐릭터처럼 줄여 불어서 이름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탄으로 좀 줄여 부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는, 예, 이름의 탄생 이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래서 하이드로 타워라는 좀 약간 브랜드 네이밍 최근에 나온 대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네이밍이라는 직업군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의 언어, 특히 네임이나 슬로건이나 메시지 이런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 6, 7편에 걸쳐서 네이밍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이런 쪽인 거는 워낙에 뭐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루하고 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고, 좀 간단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습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본인의 브랜드라든가 가게 이름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팁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제 회사 명칭이 있고요. 저는 1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네. 제가 경력이 한 18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내가 이 정도 경력인데, 뭐, 이 정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축적이 되더라고요. 포트폴리오가. 그, 마동석 씨가, 광고했었던 일동 후디스였나? 일동제약의 장건강 관련돼 있는 그런 GQ랩 뭐 이런 이름도 있었고, 프라일 같은 거는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 프라일 브랜드 네임을 개발한 건 아니고, 프라일은 이거 저희 친정 회사,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어떤 기기로 팔까, 메시지를 어떻게 개발할까 하다가 뭐 초탄력, 최근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제안했던 부분이었고요. 3중 탄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 약간 아픈 손가락인데, KT의 OTT 지금은 사라졌죠. 시즌도 있었고요. 회사 나가기 직전에 엘로떼라는 이름도 좀 아이디어를 같이 개발했었고요. 또 대표 사례 중에도 유명한 거 아실 만한 분은 또 아시는데, 편의점 가시면 이제 술 잘 드시는 분은 이제 뭐 이런 거 보실 일이 없겠지만, 저같이 알쓰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숙취 해소제를 달고 살죠. 술 마시면 이렇게 거꾸로 세웠던 레디큐, 이게 약간 스타일 에티켓,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도 뭔가 에티켓을 지키자 뭐 이런 컨셉이 있어서 작업을 했었던 거였고, 이런 여러 사례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하인드를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재미가 있다고 하시면, 호응이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밍, 그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텔링, 슬로건, 메시지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홈페이지를 좀 간단히 보시면, 예,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버벌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했죠. 뭐 네이미스트, 버벌리스트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저는 진짜 키워드 하나하나를 세공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브랜드의 네임이나 언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약간 전략적인 컨설팅 작업의 카테고리도 같이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달리 보고 달리 읽고 달리 생각하는, 평범함 속에 깃든 비범함의 재해석, 약간 이런 컨셉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누구나 알 것 같은 뻔한 내용에서, 뻔한 자료에서 뭔가 새로운 재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재해석으로 컨셉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향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나중에 홈페이지 보시면 또 자세히 이런 포트폴리오들 나와 있고요. 각각 제가 아마 설명을 좀 달아놨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고 또 약간 비사 같은, 비화라고 해야 되나? 있었던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래서 전공이 당연히 문과겠거니 언어 계통이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생명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이공계고 대학원도 좀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일하는 분들 보면 되게 다양한 직업군입니다. 이게 저희가 광고 카피라이터에서 파생된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직군들 아니면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 약간 매력을 느껴서 왔다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의 좋은 점은 디자이너랑 다르게 디자이너는 이 맥이나 굉장히 덩치가 큰 데스크탑 앞에 앉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앞에 보고서 작업 같은 것들 뭐 전체 방향을 잡고 이런 부분이 다 텍스트 위주예요. 물론 이 워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것도 다 만든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쨌거나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사람은 네이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최대한 소비자한테 쉽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PPT라는 파워포인트라는 도구의 어떤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노트북 하나만 딸랑 있으면 어디든 가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틈틈이 중간중간 진짜 머리 아프고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리면 여행을 하루 이틀 정도 갑니다. 당일치기 같이. 지방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각 지역에 뭐 맛있는 데라든가 뭐 골목골목을 좀 잘 돌아다니고요. 사실 걷는 것도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 얻는데 굉장히 뇌 활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도 약간 그렇게 경험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많이 걷고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그렇게 좀 머물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좀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이 필요 없는 시공을 초월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네이밍이라는 게 사실 딱 이거야 하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뭐 아이디어가 재밌을 수 있겠지만 기업 차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매스마켓에서는 이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업 명칭도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요. 브랜드 컨셉을 딱 잡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경쟁과의 차별을 갈 것이냐 이런 여러 방향성을 딱 부러뜨리고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네이밍이 개발되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적으로 굉장히 뎁스 있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이밍을 좀 많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한 스토리라든가 슬로건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백업이 돼서 이름에 대한 설득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올인원 브랜딩이라는 것을 좀 지향하면서 네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의 환경의 요소들을 각자 이렇게 얼개를 맞춰가는 작업들, 이런 것이 필요한 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공계 출신이고 실제 OKSK나 텔레토비로 유명한 그 기업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회생활은 거기서 딱 5년 정도 생활했던 그 경력이 전부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프리랜서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더 많은, 사실 회사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다양하게 작업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좀 하면서 좀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나무 깎는 노인의 마음으로 브랜드 언어 개발자 혹은 버벌 디자이너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네이밍 관련된 거는 이제 마케팅 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초기에 이제 관심 가진 분들은 뭐 책 같은 거나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브랜드라는 말 자체가 원래 노르웨이에서 이 브랜드, 불로 지지다라는 말이죠. 이게 인도 있죠. 인장이라고 하나? 이렇게 자기의 소라는 거를 인장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찍었던 그 인두의 브랜드라는 발음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또 이집트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쌓을 때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요. 근데 이거 저희들 많이 하잖아요. 누구누구 사랑해 뭐 이런 표시같이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인간이 내 제품에 대한 내 거라는 그런 어떤 소유의 개념, 이런 부분부터 시작했던 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임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거는 각자 좀 약간 해석이 다르긴 해요. 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아닐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소유다 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용어가 됐든 기호가 됐든 심볼이 됐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름 자체가 상표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어떻게 로고로 디자인을 이쁘게 꾸며서 그 디자인을 상표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죠. 예, 저희 이제 잠깐 제 친정회사가 나왔는데 메타 브랜딩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경험적 상징 체계라고 좀 어렵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이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물, 현상, 이것에 대해서 구별하기 쉽게 일컬어지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표법적으로나 브랜드 네임, 브랜드 마케팅 쪽에서는 마켓에서 사용하는 상업적 용도의 이름, 협의로는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또 하나 이유는 약간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좀 이해도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되게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부터 좀 반성되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봉구베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봉구베어 만드는 것처럼. 근데 봉구베어 있는데 옆에 뭐 봉봉베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좀 같이 나눠 가져가려는 약간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옳은가? 그러니까 너무나 약간 압축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없이 너무 빡빡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좀 약간 상표적인 이해라든가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샤넬, 루이비통 로고만 뭔가 밝히는 애들에 대한 약간 뭔가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존재잖아요. 그의 말은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정보량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더 많아지는데 그 속에서 내가 빠른 시간에 사실 이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B라는 고민을 빨리 쳐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거 라고 딱딱 선별할 그런 어떤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의 설명일까요? 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죠. 뭐 잘 자란 송아지에서 벗겨낸 가죽을 써서 뭐 황금 비율 어쩌고 저쩌고 듣기 싫죠. 사람들은 이게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 일부 빼고는 뭐야? 근데 샤넬이네. 그럼 샤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추상적이고 뭔가 뭐 값어치를 해? 너무 비싸기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항상 우리가 뭐 얘기하면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 원료는 얼마 이게 있지만 우리가 그 원료 값 그것만 놓고 뭔가 스타벅스를 소비하거나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을 소비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자본주의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뭐라고 하죠? 이 스펙트럼 중에서 효율성, 나는 이런 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떤 걸 들어야 될까 했을 때 뭔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딱 떠올랐을 때 이 중에서 뭔가 선별하는 그게 5개에서 4개에서 3개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점점 필터링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요소가 꼭 나쁜가? 라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런 편견들이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을 공격하면 안 되지만 나 혼자 뭐 소비하고 뭔가 소화시키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거는 내 삶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라는 것이 상품, 서비스, 기업의 값어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다시 재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값어치,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웃돈을 더 주는 것, 결국에는 거기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입혀졌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이런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지불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인 거죠. 이름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대부분 한자를 기반하거나 뭐 한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의미 중심적인 한글도 있는데 외국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외국은 여담이지만 기업명 개발을 도 되게 사대주의 같은 느낌이지만 되게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이름 자체를 가지고 뭐 스미스 컴퍼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짓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웨인 컴퍼니 뭐 이렇게 짓는 것처럼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써서, 아니 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업명, 자기의 기업 이름을 짓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이니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이 직업군에서 왔던 거를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대장장이를 일을 했던 어떤 아저씨,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은 스미스인 거죠. 이 스미스가 대장장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했고요. 브레드는 아시겠지만, 느껴지겠지만, 이 빵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제빵사나 빵을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들의 가문은 브레드, 뭐 가문,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직업을 바탕으로 한 이름들을 실제 자신의 성에 쓰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뭐 중간에 미들네임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존재 이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직업 관련돼 있는 식으로 엮어서 이름으로 나왔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미국 보면 약간 자신들의 사명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에서 뭔가 역사적인 것이 좀 파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재미있게도 이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불러야 되니까 음성적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로고로 입히는 순간 그래픽 요소가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영역이긴 한데 디자인을 브릿지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들리면서 보여주는 역할,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많은 이 감각 인지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시각이 한 80% 이상, 청각이 10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각이 동시에 있는 브랜드의 구성 요소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죠. 부호적인 거나 뭐 후천적으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의 작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브랜드의 어떤 존재 이유, 의미를 부여하는 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브랜드의 언어, 네이밍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